자, 오늘은 플라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자제인데요. 어려서부터 읽기 쓰기, 시, 그림에 소질이 있었고 매우 명석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군대에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희곡을 쓰게 됐고 희곡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디오니소스 극장에 갔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매우 확연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철학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도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이론을 남기면서 청출어람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플라톤은 위대한 사상가인데요. 본격적으로 그의 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매우 존경하고 따랐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부정했다는 죄로 재판에 오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던 시대였는데요. 당연히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도 다수결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승이 모함 끝에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플라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지몽매한 시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현실 세계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됐는데요. 한편 진리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면서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세계에 존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상 세계가 있지 않나요? 현실에서는 흉내내 보려고 하는데 따라갈 수 없는 이상 말이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상과 현실이라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갖는 이상은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한 모습이더라는 거죠. 또 내가 가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런 각도가 나오지 않는 경험은 누구나 다 해봤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플라톤 또한 현실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 세계를 현상계라고 이름을 짓고 이상세계는 이데아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데아는 아이디어와 철자가 똑같은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나누고 현실 세계는 상대적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고 감각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세계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이분화했는데요. 인간의 모습 또한 육체와 영혼으로 이분화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감각의 세계인 현실 세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만 영혼은 진리의 세계인 이상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영혼 속에 있는 이성을 통해서 이상 세계와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원 불변한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봤는데요. 죽음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죽음으로써 육체에서 해방돼서 아름다운 이데아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는 시각을 이원론적 세계관 혹은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동굴의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계와 이데아계가 나누어지듯이 동굴의 비유에서도 이 세상은 동굴 안과 동굴 밖의 세상으로 나뉘는데요. 예상했듯이 이 동굴 안은 가짜 세계를 말하고요. 동굴 밖이 진짜 세계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동굴에서 태어나는데요. 온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앞만 볼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동굴 밖의 태양이 동굴 안을 비춰줄 때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면서 이것이 마치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들 중에서
한 명이 쇠사슬이 풀려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에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이 멀었지만 잠시 후에 실제로 동굴 밖에 있는 동식물과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굴 밖에 있는 존재들이 진짜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죠. 그동안 자신이 봐온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빨리 동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동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동료들을 만나서 벽에 비친 그림자가 허상이고 동굴 밖에 진짜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에 비친 그림자는 동굴 밖에 있는 진짜를 흉내낸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한평생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 이 동굴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적절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걸면서 돌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돌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돌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은 아마도 이성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한 것일 겁니다. 이성을 통해서 진짜 실체, 보편적인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즉, 철학자, 진리를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진리를 먼저 깨달았죠.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삼파수를 통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짧은 생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크라테스는 사형에 처해지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플라톤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편주의 그리고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진리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상 세계인 이데아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는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에 있다라고 해서 이상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데아에 있는 진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진리는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경험은 수시로 변화하고 욕구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성주의라고도 하는데요. 플라톤이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범주와 감각을 통해서 보이는 범주가 있다. 지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범주는 바로 이데아계를 말하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보이는 범주는 바로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걸 겁니다. 가장 높은 것은 지성을 통한 알미라고 해서 이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 중심적인 사고는 영혼 3분설과 이상적인 인간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영혼 3분설은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 의지에 해당이 되는 기계의 부분, 욕구의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육체에도 그대로 대응시키는데요. 인간의 육체에서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머리이고요. 의지와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욕구는 배에 해당이 됩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가지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각기 가지는 특징이나 서열,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부와 말의 비유를 드는데요. 영혼에서 이성적인 부분은 바로 마부이고요. 기계 부분은 백마, 그리고 욕구 부분은 흑마입니다. 백마는 순백의 느낌이죠. 그래서 선하고 절제와 겸손 그리고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부의 말을 잘 따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마는 어두운 느낌이죠.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감각적인 욕구에 쉽게 굴복해서
우왕좌왕하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채찍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백마와 흑마를 통제하는 존재로 마부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마부와 말의 비유에 따르면 마부는 목적지와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명확히 알고 매 순간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백마와 흑마를 잘 통제하면서 길을 가야 합니다. 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죠. 반면에 백마와 흑마는 마부의 말을 잘 따르면서 각자 역할을 잘 해내야 됩니다. 어느 말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튀어가게 되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마부와 말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조화로울 때 목적지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처럼 인간 영혼의 세 부분이 각기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을 잘 발휘하면 지혜라는 덕이 생기고, 이성의 인도 아래에서 기계와 의지가 잘 발휘가 되면 용기라는 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성과 의지의 통제 아래에서 욕구가 잘 발휘되면 절제라는 덕이 생깁니다. 결국 영혼의 각 부분이 잘 발휘돼서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 조화롭게 되면 정의로운 상태가 된다라고 보았고, 이러한 상태의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앞서 살펴봤던 정의로운 인간의 틀을 그대로 확장해서 정의로운 국가, 이상국가의 개념에도 적용을 하는데요. 즉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달해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계와 의지가 발달해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욕구가 발달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기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고 다른 계층의 역할을 넘보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마부와 말의 비유에서 마부가 말이 될 수 없고 말이 마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서로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통치자와 수호자에 해당되는 지배계층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봤는데요. 사유재산도 허용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공동 양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계층이 올바른 교육과 통제된 생활을 하면서 사리사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서 이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지배계층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따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시민 전체가 행복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정리해보면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타고난 성향, 즉 이성, 기계, 욕구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계층인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에 배치가 되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덕을 충실하게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의롭고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즉 선이란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때 정의로운 국가,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톤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플라톤에 대한 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그림을 많이 인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플라톤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전에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과 같죠. 바로 감각적인 것과 현실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손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론을 펼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